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고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삼계교라든가 이런 걸 퐁하고 던져놓은 분이 있다고 했죠.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여민영규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헬로우부타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분이었죠. 한국학의 대표입니다. 서야가 없으면 한국학도 없다, 이렇게 불리울 정도였는데요. 한국학이라는 게 한국에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총칭하는 맞습니다. 그러한 학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분은요, 서지학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서지학은 이제 고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파내고 그 고문서의 가치 이런 거를 알아내는 학문인데요. 이 고문서 관련해서 서지학이 없으면은 사실 그 학문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학문이 나아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서지학이죠. 지금 우리가 도서관 학과나 아니면 문헌정보학과가요, 이 서여민영규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사실 한국 전체로 보자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그 세대 분들이 그랬듯이 서여민영규 선생님도 순탄한 삶을 사신 건 아니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일제치하에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6.25, 해방되고 나서는 6.25, 또 6.25 끝나고 나서는 또 군사 독재도 경험하게 되고 온갖 힘든 그런 시절을 다 겪으셨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세대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1915년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 돌아가시는 걸로 보면요. 가장 한국 역사의 변곡점마다 이분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고요. 거의 잿더미가 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새롭게 쌓아 올리다시피 하셔가지고 무언가 서지학이라고 하는 세계를 새롭게 읽어내신 분이다 봐도 좋을 정도인데요. 이 분이 6.25가 막 끝나고 나서 1954년 12월 달에 마침 하버드대에 연구차 방문을 하시게 되죠. 그때 숙명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호적, 후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호적 선생님을요, 하버드 대학에서 만나게 됩니다. 호적 선생님, 중국어로는 후스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사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근현대사의 최고의 학자나 사상가를 꼽으라 하면 이분을 꼽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무려 명예박사학위만 35개요? 35개. 35개. 만약에 다 받았다면요. 100개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이름 옆에 우리 대학교 이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도움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그 대학교 교수도 엄청 빨리 되셨더라고요. 26살에요. 북경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중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 교수가 26살에 된다는 것은 이해돼요, 스님? 나 26살 때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교수가 됐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자타공인 천재죠. 이 정도면 26살. 그때 아무리 좀 과거고 해서 유연성 있게 교수도 시키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나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살에 교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아주 선택받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텐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천재라고 봐야 되죠. 이분이 주도했던 신문화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화 운동에 심취한 감동받은 중국 청년들이 이 후스 선생, 호적 선생을 막 숭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서여 선생님도 천재적인 면에서는요, 호적 선생님 못지 않았죠. 그럼요. 이분도 천재잖아요. 이분은요, 일본에 유학을 가셨거든요. 이분은 28살에 일본에요, 대학의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31살에요, 연세대학교에 사학과 교수가 됩니다. 호적 선생님보다는 좀 늦지만 그래도 이거
깨기 어려운 기록 같은데요. 이분 또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 두 천재가 처음 만남을 가진 것이 바로 하버드대에 연구차 갔을 때, 서여 선생님이 갔을 때 그때 열린 파티장에서 미국 같은 데 이제 파티 문화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두 분이 딱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이미 호적 박사는 이제 그때 학계에 있어서 거대한 거인이나 마찬가지 63세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나이가. 뭐 이미 이제 관록이나 명성이나 이게 저 높은 데에 있는 거장이었고 이제 서여 선생님도 천재기는 하지만 40살 그때 아직 이제 한참 관록이 붙어가는 소장파 학자였죠. 그래서 나이 차이도 거의 23살. 아버지와 아들뻘 차이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뻘 정도에 되는 만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니까 딱 만났을 때 서여 선생님께서 사실 좀 긴장을 하기도 했죠. 긴장하죠. 워낙 그 대단한 분이다 보니까. 근데 호적 선생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서여 선생님이 충격을 받게 돼요. 호적 선생님이요. 자기가 이 중국 선종사의 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한국의 고려 시대에 관련되는 이 중요한 문헌들이 한국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여 민윤교 선생님이 서지학의 고수잖아요. 한국의 고문서에 대한 끝내주는 분이라고 생각했겠죠. 한국에 관련된 옛날 그 고문서는 서여 박사님의 전문인데 그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근데 서여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불교 관련된 고문서에 대한 조회가 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록에 이렇게 당신의 글에 적기를 이때 만족스럽게 답변을 못해서 두고두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었거든요.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렇죠. 천재가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못 있어요. 이를 갈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아니, 난관을 딱 만났을 때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의지를 일으켜 세우고 더 열정을 내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여 선생님은 그 더 달려드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 불교는요, 이 좋은 일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서여 선생님이 눈에 불을 켜고 드디어 고문서 중에 불교에 관련된 걸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호적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불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5년이 지나게 되자 이번에는 거꾸로 서여 선생님이 호적 선생님을 방문하게 되죠, 선생님. 대만의 중앙연구원을 방문하거든요. 이제 서여 선생님이 좀 자신감이 해볼만하다는 거죠. 이제 호적 선생님도 이제는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5년 만에 해볼만하다 할 정도면요. 서여 선생님 천재예요. 천재가 5년 아니 만에. 우리는요. 10년이 넘게 불교 공부를 해도 아니 서여 선생님 발끝도 못 따라가지잖아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런데 5년 만에 불교에 대해서 세계적인 천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할 정도면요. 이미 서여 선생님 불교를 이해하는 수준도요.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가서 이 호적 선생님과 서여 선생님이 모중에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찾아간 장소가 중앙연구원인데요. 대만에요. 이 중앙연구원이요. 이 지금은요. 대만에서 최고의 이 종합연구기관인데 대만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최고 연구기관이고 명성이 있는 곳인데요. 이때 호적 선생님이 3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그 학계를 끌고 나가고 계셨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959년 11월에 찾아가는데 여기서 서여 선생님이 호적 선생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오셔서 오셔가지고 함께 연구도 하고 고문서도 좀 같이 보시고 또 목판본 같은 것도 좀 확인도 하시고 또 중요한 행사도 같이 해서 그동안에 이 연구 발표를 함께 발표도 좀 하고 또 못 풀고 있던 그 불교의 역사 그 미스테리도 같이 풀고 그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중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이 동아시아 불교의 맥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데 서여 선생님이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호적 선생님도 허락하시나요?
서예 선생님이 아니고 호적 선생님이, 호적 선생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요. 네네.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하며 약속을 받아냅니다. 야, 서예 선생님이 뭐 엄청난 기대를 안고 이제 딱 한국으로 돌아오셨겠네요. 아마 서예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소년 같은 마음으로 이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때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딱 터지죠. 1960년 4.19가 터집니다. 맞습니다. 4.19 저 어릴 때 저기 도봉구 우이동에 살 때 그 4.19 묘지에 가보기도 하고 온 것 같아요, 스님. 네. 그 4.19가 사실은 주도를 한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대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4.19가 우리 민주화 역사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인 건 사실인데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서는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서여 민영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일이 생긴 거죠. 그 아쉬운 일이 바로 뭐냐 하면 4.19로 호적 선생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 거죠. 한국 사회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 측에서 1년 연기하자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건은 지금부터 터집니다. 그렇죠. 1년이 또 지나자 이번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이 편지가 이 서예 선생님한테 도착을 하는데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호적 선생님이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급히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못 간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분이 원래 심장병이 있긴 했던 있었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였나 봅니다. 완치가 안 되고 또 연기를 하신 거 보면. 자, 그래서 또 못 오시게 되자 서여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극에 달했는지 서여 선생님께서 그 연세대에 계셨으니까 연세대에 어떤 이벤트를 딱 만들어 놓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호적 선생님이 빨리 완쾌돼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호적 선생님이 묵을 방이 연세대 도서관 2층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밑에 이제 내려다 보면 동산이 있는데 호적 선생님이 좋아하는 철쭉을 참 좋아하셨대요. 그 철쭉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호적 선생님이 참 행복해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겨울에 2월 달에 우이동에 가가지고 철쭉을요. 서울 2월 달 춥습니다. 춥습니다. 얼음을 깨고 손수 철쭉을 수백 그루를 캐와 갖고 손수 이 정원에다가 심습니다. 조교서 시킨 거 아닐까요? 조교를 시켰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손수 얼음을 깨고 심었다 하는 걸 보니까 서여 선생님의 성품을 보면요 직접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심으실 때 그 호적 선생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철쭉을 봤을 때 기뻐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씩 당겨서 거기를 다 수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철쭉 동산 이름을 의망원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서여 선생님, 아니, 호적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시고 또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다 해서 의망원이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쭉을 심어놓고 기다리셨는데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호적 선생님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 아프죠. 두 천재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4.19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못 만나게 돼버린 거네요. 그런 아쉬운 마음, 좌절되고 슬픈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요. 이 서여 선생님은 그 후에 불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그만두시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분은요, 이 호적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감동을 불교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호적 선생님이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중국 전역을 조사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호적 선생님과의 약속을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딱 품고서 자기 몸은 혼자지만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 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때가 7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아이고, 노인이라고 그러면 되지. 노인이었죠. 노학자죠. 노학자. 사실 70살이면 네.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네. 굉장히 많은 나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이요. 가기 쉬운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6번이나 다니셨다. 이것도 놀라운데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중국 전역을 넓게 다니셨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는요. 이 신라의 무상 스님의 행적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한국의 초기 선종사가 9개 이 선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9개 선문 중에 7개 대부분이 무상 스님의 직계 손으로 열렸다 한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마조도일 스님이 사실은 신라 스님인 무상 스님의 제자라는 것이었고 또 신라에서 건너간 선종을 배우러 간 스님들이 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마조도일 밑에 가서 신라 스님의 제자인 마조도일 밑에 가서 공부를 배웠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걸 서여 민윤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서 밝힌 거죠. 그렇죠. 밝혀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보조랑 스님이 어떻게 이분하고 인연을 통해서 이 삼개교에 눈을 뜨게 됐는지 이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삼개교와 신라 불교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밝혀내신 거죠, 스님. 그걸로 인해서요. 이분은 사천강당이라는 책을 내게 되고 그걸 저희가 봤죠. 맞습니다. 얼마나 이 책을 읽고 감동스러웠느냐면요. 그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요. 너덜너덜해질 뿐만 아니라요. 이제 겁나서 못 볼 지경이 됐죠. 이 책 이야기를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이 선혜 스님과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 얘기를 하다가 깜빡하는 바람에 하도 열을 내면서 하다가 지하철을 내려야 될 역을 놓치고 왔다 갔다를 몇 번씩 해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워낙 감동을 받아서 그랬죠. 그때 그 감동이 벌써 한 6, 7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삼개교 이야기도 나오고 정중 무상 스님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꾸준히 그 서여 민윤교 선생님께서는 홀로 이 불교에 대한 연구를 끊이지 않으셨는데요. 세월은 무상하잖아요, 스님. 무상하죠. 계속 흘러가죠. 그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서여 민윤교 선생님의 끊임없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87세가 되시게 되죠. 87세는 이제 거의 이제 자기 삶에 이제 정리해야 될 나이가 됐다는 거죠. 70세 때 시작한 그런 중국 탐사의 결과를 많이 정리하고 발표하시다 보니까 87세가 딱 되셨는데 왜 87세 때 서여 민윤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느냐 하면요. 그때 바로 이 문화부에서 5월에 문화인물을 딱 선정할 때 보조 진울 스님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송광사 사자루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술 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가 2001년 5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송광사와 인연이 제법 깊다고 할 수 있는 서여 민윤교 선생님을 기조연설 강사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서울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내려오는 때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요. 이제 한국 학계에 하도 어른이다 보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는 한양대 조흥윤 교수님이라든가 혹은 기자, 조우석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이제 내려오시게 돼요. 나이도 많고 하시니까. 그때 내려오면서 그 조우석 기자가 이제 당신이 이제 물어봤던 그 질문 내용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 내려가셔가지고 송광사에서 무슨 강연을 하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서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글쎄,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야. 인간의 발견에 대해 말할까 생각 중이요. 당나라 선불교는 한마디로 인간을 넘어서려고 했던 인간 초월, 인간 초탈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다소간 말장난에 빠진 감이 없지 않아요. 너무 이론만 이렇게 얘기하고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신라 불교는 달랐어요. 중국과 달리 진정한 인간의 발견을 말하고 있거든. 그걸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기조연설에 인간의 진정한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네. 신라불교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호적 선생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여 선생님이 평생 동안 애독했던 책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삼국유사, 일년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를요.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을 오른쪽, 왼쪽, 양쪽에 딱 놓고 손에 닿는 데 두고 평생을 그렇게 애독하셨다고요. 저는요. 이 스테레오를요. 귀에 꽂고 듣는 것은 봤거든요. 이어폰을요. 근데 양쪽 머리에 똑같은 책을 두 권을 놔두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봤다는 분은요, 처음 본 겁니다. 그러게요. 저는 같은 책을 두 권 산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안 되고요. 이 서점은 참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그렇게 좋아하실 정도이니, 이 서여 민영규 선생님의 삶에 불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만한 대목이죠. 자, 그래서 이 노학자의 고민도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이 기조연설에 신라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서여 선생님이 송강사에 내려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 기조연설을 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여 선생님이 드디어 기조연설을 할 때가 딱 다가오게 되겠죠. 자, 원래 서여 선생님이요, 삼국유사를 애독서로 둘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레파토리도 당연히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었죠. 딱 정해져 있어. 이분의 레파토리는 정중무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삼계교 신행스님, 그 다음에 원강 의상스님, 그렇게 나오다가 경허당 스님, 일년 스님, 경허,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이 이분의 레파토리였어요. 항상. 이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서여 선생님의 반평생을 지배한 화두였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짐작했죠. 이번에도 그 얘기를 또 하시겠구나. 그런데 모두의 짐작이 다 틀렸다는 걸 아는 데는 단 30초면 충분했죠. 이분이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30초 만에 끝내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기조연설은 뭐냐 하면 학회를 할 때 그 학회의 취지나 방향성 혹은 정신 같은 것을 딱 보여주고 제시를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조 연설은 아주 중요하고 또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여 선생님은 단 30초 만에 딱 내려오니 다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이 30초의 연설이 보조 스님이나 혹은 당신이 그동안 해온 기존의 연설과 전혀 다른 그런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관련 없잖아요. 어떤 연설이었느냐면 바로 이 연설이었습니다.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는 아침에 피었다 저녁이면 집니다. 한번 피었다 시들거나 지지 않으면 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한번 피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그것을 새겨보고 싶었습니다. 제 강연은 이상입니다. 이 딱 무궁화 30초 연설을 하고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스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겠어요?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청중들은요, 다 보조 스님 얘기도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조 스님 얘기도 아니고, 불교 얘기도 아니고, 역사 얘기도 아니고, 엉뚱하게 꽃 얘기를 하시니. 아니, 그렇다고 여기가 뭐 꽃에 관련되는 기조 연설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무궁화 이야기를 30초 딱 하고 내려가면요. 아니, 비싼 강연료를 던진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0초 안에 했던 이야기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었죠. 서여 민영규라고 하는 학자가 평생 닦아왔던 학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허적 선생님부터 시작된 그런 불교에 대한 경험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생겼던 어떤 마음의 울림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또 아까 그 기자하고 얘기했던 진정한 인간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선생님. 이 내용은요. 저희들도 처음에는요. 이것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고민을 했는데 천천히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놀랬던 거예요. 이 내용 안에는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표, 불교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대성보살의 역할,
이것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무궁화는 국화이며 피고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실 무궁화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존재는요 피고 질 수밖에 없죠, 스님. 그렇죠. 인간이면 다 피고 지는데요. 그건 인간만이 아니라 부처도 보살도 한 번 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스님? 네. 그런데 사실 무궁화는요 단 하나의 꽃이 펴가지고요 지지 않고 계속 무궁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궁화라고 불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무궁화인 까닭은 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무궁화들이 서로 피고 짐 이런 시작과 끝을 서로 공유하고 연결하고 하면서 마치 하나처럼 그 생명의 물결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궁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궁하다는 뜻에서 무궁하다는 뜻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개별인 무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게 되면 다른 무궁화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궁화들이 지는 이런 삶과 죽음 속에서 죽음을 보게 될 때 다른 무궁화들이 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두렵거나 무섭거나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요 죽음 그 자체를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절대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죠, 스님. 영원히 지지 않는 꽃, 꼭 무궁화 그 의미 그 단어 그 자체인 꽃을 추구했죠, 스님. 영원히 살고 싶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영원히 피지만 않고 지지 않는 꽃이 있기는 하죠. 있죠. 네, 어떤 꽃인가요? 의외로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네. 시들지도 않죠. 항상 꽃이 피어 있죠. 네. 관리도 안 해줘도 되죠. 네. 예. 먼지 묻으면 툭툭 털기만 하면 되죠. 먼지도 안 닦아요, 요새. 그래요? 예. 어떤 꽃인가요? 그게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죠. 예. 네. 심지어 이 조화는요, 향기도 없고요. 향기 묻히면 되나? 꽃 같은 향기도 없고요. 탄생도 없고요. 나눔도 못하고 받음도 없는 그저 자기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 그리고 생명의 순환이 끊어진 차가움만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화 속에는요. 그래서 정상적인 무궁화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외로움이나 차가움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없죠. 네. 사람은요, 이 따뜻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은 따뜻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요. 따뜻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찾고 이 따뜻함을 갈구하기 위해서요, 평생 동안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남에게 못되게 구는 그런 냉혈한조차도 대접을 받을 때는 좀 따뜻한 대접 받길 원하잖아요. 참.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어날 때부터 가장 처음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조건이 없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무궁화들은요, 피어날 때부터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요, 평생을 찾아다니고 또 다시 품고 싶어 하고 또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스님. 이 조건 없는 따뜻함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이런 만물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현 민영규 선생님은요, 이 무궁화를 통해서 이 따뜻함을 말하고 싶었고요. 이 따뜻함을 어머니 사랑과 이 보살의 정신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서현 민영규 선생님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보신 거죠. 앞에 찬란하게 피었던 그 찬란한 무궁화들의 모습들,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던 그런 무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의성 스님이나 오뇨 스님이나 우리가 얘기했던 신행 스님이나 김대성이나 이런 무궁화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감동스럽고 이들의 모습을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건데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분이요, 자기의 불교 연구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 누군가가 스님이나 불교 학자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20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연구해놨는데. 예, 원래 이분은 불교학자가 아니었어요. 서지학자였죠. 예. 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라로 나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불교학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레퍼토리가 평생 입에 달리게 된 거고요. 그러죠. 그래서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궁화가 되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7세의 노학자가 사람은 늙으면 회한이 좀 남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기의 뒤를 이어줄 무궁화가 있나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노학자니까 이제 자기도 질 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무궁화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여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송광사 사자로 기조 연설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서여 선생님 마음속에 또 다른 통찰이 딱 찾아왔겠죠. 각성이 느껴졌겠죠. 이 노학자가 87세인데요. 3년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죽기 전에요. 큰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통찰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무궁화는 많은 무궁화들이 서로 이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궁이기도 하지만 또 이 무궁화는 무궁하게도 사라질 듯 하면 다시 나타나고 사라질 듯 하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또 무궁화라고 불리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절망감이 아니고 희망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그 레파토리를 반복하지 않아도 반드시 새로운 무궁화는 나의 뒤를 이어서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그 새롭게 나타날 무궁화를 위해서 무궁화들을 위해서요 환영하고 행복하게 이 무궁화로서 피어나라 이런 격려를 해줄 그러한 단 30초의 연설만 있었으면 되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환영사이고 이거는요 초청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궁화 연설을 단 30초만 하시고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 덕에요. 그분들이란다. 우리죠. 우리들도 서여 선생님이 던진 그 작은 무궁화의 씨앗들을 하나씩 마음에 주고 받게 됐죠. 그래서 크지 않은 작은 무궁화가 되었지만은 이런 무궁화의 모습으로 우리 헬로우 부다 TV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 거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 앞에 우리가 서여 선생님께 무궁화의 씨앗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무궁화의 씨앗을 작게나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자, 오늘은 이 무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초청장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무궁화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끊임하셨습니다.